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진하입니다. 저는 오늘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오늘 KOEC이기 때문에 좀 더 임상적인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아직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 임상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저는 전반적인 흐름,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가 왜 우리의 영역 안에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한 흐름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교양 수업처럼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랫폼 노동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긱 이코노믹 워커라는 단어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플랫폼 노동자의 정의 이런 것들도 함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의 테마인데요. 첫 번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봉원에 대해서 몇 가지 컨퍼런스와 논문이 있었습니다. 이 논문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대리기사 연구가 아마 전체적인 플랫폼 노동자 연구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싶어서 대리기사의 연구, 그 다음에 플랫폼 노동자의 최근 연구 동향인 플랫폼 노동 건강 아이디어 톤에 대한 얘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라는 거는 매주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아마 플랫폼 노동자의 상황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현재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지자체, 그리고 민간인, 대학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산업보건 중 하나인 얘기를 하다 보면 아마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아마존의 물류 시스템인데요. 왼쪽에 있는 물류 시스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존에서 여기 작은 동그라미 박스 보이시죠? 이 작은 동그라미 박스들이 물류를 운반하고 있는 기계들입니다. 이 기계들은 각각의 물건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그래서 컴퓨터로 이 물건을 어디로 갖다 달라 그러면 이 기계가 꼭 가가지고 갑니다. 기계가 움직이기 편하기 위해서 물류를 적재하는 방식이라든가 물류를 탑재하는 방식이 다음처럼 하부는 빈 공간이고 상부에 탑재해서 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5년에 있는 영상입니다. 2015년 영상에서 이게 핫 이슈가 된 거는 결국에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소작업이라든가 분류 이러한 작업도 자동화가 되고 인간은 도대체 어디서 일을 하느냐 이런 걸로도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주 큰 물건들, 중량물을 취급하는 기계는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정형화되어 있거나 예측 가능하거나 굉장히 그게 무겁든 무겁지 않든 이거는 기계가 하게 되고요. 사람은 여기 있습니다. 1명, 2명, 3명.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경계의 업무를 하고 있고요. 기계가 망가지진 않나. 잠시 멈추면, 그리고 네, 이렇게 지게차 운전을 하는데 기계들이 가지 못하는 비정형적인 공간에는 역시 지게차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용되는 곳은 포장인데요. 포장은 물건의 크기가 다르고 물건의 모양도 다르기 때문에 기계가 일괄적으로 자동화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때 논문들은 인간들은 기계가 하지 못하는 좀 더 복잡한 작업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리가 됐었습니다. 근데 5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자료 있는데요. 2019년에는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요 부분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아까 초반에 왼쪽에서 사람이 했던 이 작업들 있죠. 그리고 이거를 포장해서 나누는 작업들을 이제는 기계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건의 포장지의 규격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하면 가능한 일이죠. 따라서 이제는 좀 더 비정형적이고 기계학이 복잡했던 부분도 새로운 기계를 만들면서 이제는 점차 정형화시키고 예측 가능한 일들은 다 기계가 대체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2019년 비디오니까 이제 벌써 2021년이 됐으니 또 많은 변화가 있었겠죠. 자, 이러한 얘기를 최근 한 2, 3년 전에 한 포럼과 디스커션 페이퍼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유럽연합에서 앞으로 자동화가 진행이 될 때 어떠한 일들을 산업보건에서 고민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이었죠. 우리가 화면에서 본 것처럼 초반에 대근육은 예측 가능하고 중량물이기 때문에 기계가 하고요. 정형화되지 않은 소근육을 사용하는 일들을 사람이 하게 된다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계와 감시 작업이 늘어나고요. 정형화 작업은 로봇이, 비정형 작업은 사람이 하는 방식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가속화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정형화 사업은 시스템을 바로 도입할 수 있는 대기업이, 비정형 작업은 거기서 나온 소규모 또는 개인 사업자가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플랫폼 노동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흐름을 얘기할지 예측이 되시죠? 네, 더 비정형 작업은 소규모 개인 사업자 그리고 순간적인 고용에 의한 플랫폼 노동자가 하게 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산업보건 4차 혁명 시대 산업보건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리스킬과 업스킬이라는 단어를 좀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정형화된 단어는 아닌데요. 이것저것에서 그래도 사용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리스킬과 업스킬의 두 단어는 비슷하면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점이 많은 단어입니다. 자동화가 된 다음에 이제 남겨진 작업자들이 있습니다. 원래 포장을 하던 사람들이 포장된 기계가 왔을 때 이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고를 해야 되냐, 다시 써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 고민을 하게 될 텐데요. 이제 다시 쓸 때는 리스킬과 업스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자기가 했던 정형화된 작업은 기계한테 남겨주고 기계를 감시하거나 기계가 하지 못하는 어떤 비정형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을 하게 될 때 이때 다시 교육을 받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또는 이런 많은 것들이 디지털리제이션이라고 해서 전산화되거나 또는 데이터화되는 부분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계가 하는 일을 어떻게 했다라고 보고를 한다든가 그 보고한 내용을 정리해서 어떠한 오류가 있었는지 지식을 쌓아나가는 과정은 디지털리제이션의 한 과정이 됩니다. 여기서 디지털리제이션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했던 일들 중에 어떠한 정보나 어떠한 업무들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바꾸고 그 환경에 맞게 사람이 적응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업스킬을 하게 되겠죠. 업스킬이란 뭐냐면 현재 했던 일을 더 고도한다든가 전문화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 경우는 이 사람이 기계와 협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회사에서 이제 퇴직을 하게 되고 이 회사가 정형하게 되지 못한 일을 다시 비정형 작업을 하는 소규모 사업장이 하게 될 텐데요. 이 근로자는 그 소규모 사업장으로 또는 타 지역으로 타 사업장에서 지속하게 되는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킬, 업스킬, 디지털리제이션 그리고 남은 육체 노동자가 다시 비정형 작업과 소규모 작업 또는 개인 사업자가 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휴먼 인 더 루프라는 개념을 통해서 요거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먼 인 더 루프라는 방식은 여러 방법론이나 비즈니스 모델에서도 사용이 되는데요. 인공지능과 자동화 연구가 많이 도입이 되었고 아까 이미 2015년부터 아마존 서비스에서는 자동화가 많이 진행이 됐었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사람이 할 일과 기계가 할 일을 구분하고 연구를 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까라는 곳에서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 건강검진에서 자동화가 되는 경우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일에서 사람의 역할은 이제 환자 방문, 신체 계층, 설문, 체열, 체열 운반, 엑스레이 촬영, 결과 입력, 의사 문진, 안내, 판독, 결과 통보, 상담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것 중에 자동화가 가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자동화라는 것은 정형화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고 반복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체 예측 가능하고 반복 작업인가요? 네, 예전에는 줄자를 가지고 신체 계측을 했었다면 이제 신체 계측을 해주는 기계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쪽으로 이미 감시와 소규모 디지털리제이션으로 일이 변경이 된 것을 모두 느끼실 겁니다. 설문은 어떤가요? 네, 설문도 상당 부분 이제는 디지털리제이션 돼 있죠. 그리고 이게 잘 되었는지 감시하는 그리고 업스킬이 이미 이루어진 부분이죠. 체열은요.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여러 가지가 되겠죠. 엑스레이 어디 가서 촬영하세요 라는 것도 시스템적으로 디지털리제이션이 되지 않아도 리스킬과 업스킬로도 자동화가 가능한 부분이겠죠. 결과 입력은요. 의사 문진, 안내, 판독, 결과 통보. 만약에 자동화가 될 때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있고요. 기존 노동자를 리스킬과 업스킬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렇지 않고 이것을 다시 소규모 사업장으로 넘기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걸 휴먼 인 더 루프라고 하고요. 이 휴먼 인 더 루프의 개념에서 하나의 사업장을 보는 방법이 있고 전체 사회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사회를 봤을 때 상당 부분이 자동화되고 개인은 리스크가 업스킬이 된 후에 어떻게든 남아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후임을 과연 뽑을지 부분이 되겠죠. 후임은 역시나 자동화되지 않은 곳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 리스킬과 업스킬이 단시간에 이루어지도록 업무 분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왼쪽에 인공지능의 일을 병원 검진에 했을 때 이 일을 더 쪼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신체 계측 부분도 어떤 부분은 자동화를 이루고 어떤 거는 리스킬, 업스킬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과거 제조업에서 모듈화를 통해서 신규 사업이 들어와도 작은 그 노력을 통해서도 바로 일에 투입될 수 있도록 업무를 분화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제 자동화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리스킬과 업스킬이 단시간에 이루어지도록 업무를 분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업무를 분화하게 되면 결국엔 우리가 말씀드린 디지털리제이션이 가능한 신규 사원과 과거 기계가 하던 반복적인 일을 잘하고 있던 경력직 사원 중에 누가 더 업무 효율이 높을까요? 라는 질문에서는 역시 디지털리제이션이 된 리스킬과 업스킬이 빠른 신규 직원이 더 업무 효율이 높을 수 있다는 걸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일 수도 있겠지만 리스킬과 업스킬을 단시간에 이루어지도록 업무 분할을 만들어 가야만 휴먼 인 더 루프 개념에서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이 사회는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빠른 적응 능력과 빠른 업무 습득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고 이거는 단기간에 고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결국 직업 불안정성과 그리고 고립, 개인화, 자동화 속도에 사람이 종속되는 등의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게 됩니다. 말만 바뀌었지 산업혁명 시대에 논의했던 것과 똑같은 부분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벌써 5년 전, 몇 년 전부터 이제 나왔던 부분이고 논문도 나와 있던 부분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좀 더 현실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 예제를 가져왔습니다. 두 가지 예 중에 하나는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자동차 있는데요. 스마트 시티가 이제 도입이 될 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가 도입이 되면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자율 자동차가 도입이 되면 자율 자동차가 운전하는 동안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신호등도 있고요, 건물도 있고요, 다른 자동차도 있습니다. 결국에 자율 자동차가 도입이 되면 다른 차도 자율 자동차이고 대부분의 도시가 디지털리제이션 되어 있을 때 자율 자동차가 더 안전하게 운행이 될 텐데요. 따라서 스마트 시티에 자율 자동차가 먼저 도입이 되게 될 겁니다. 스마트 시티는 좀 더 발전된 도시일 수 있고요. 결국엔 기존 노동자들은 스마트 시티가 아닌 그 변형계에 있는 도시에 존재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자동차 운전수들도 스마트 시티 밖에 있게 되겠죠. 결국엔 또 하나는 스마트 시티와 기존 도시를 연결하는 경계에는 기존 운전자 직업군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 기존 운전 직업군의 작업 환경은 어떻게 될까요? 과거 공장제 구두 제조 근로자와 구두 장인의 소득과 근로 환경을 고려해 보면 구두 장인이 더 전문적인 구두 생산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제 구두 제조 근로자가 현재에는 더 많은 금액과 더 좋은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부분도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운전 직업군의 생활 작업 환경이 더 좋을지를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죠. 네, 더 나아가서 플랫폼 노동자 얘기를 하게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긴장도가 높은 운전 업무를 기존 운전자가 하게 됩니다. 자율자동차에서는 뭔가 제어되어 있고 컨트롤 가능한 스마트 시티에서 운전을 하게 된다면 그렇지 않은 기존 직업군은 굉장히 긴장도가 높은 운전 업무를 하게 되겠죠. 연탄 배달과 골목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한번 기억을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럭이 도달할 수 있는 곳에는 수백 수천 개의 연탄이 배달될 수 있죠. 그래서 트럭이 도달할 수 없는 곳에는 수작업으로 배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랑 추가 가격으로 연탄을 사용하게 되죠. 도로가 없는 곳의 사람들의 경제성과 이를 통해서 이루어진 노동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도로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곳의 사람들이 기름과 가스보다는 연탄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곳에는 트럭이 도달할 수 없으니 추가 금액으로 연탄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럼 더 수작업으로 배달을 하니까 더 힘들 텐데 더 많은 돈을 벌까요? 네, 사회적 시스템과 안 돼서 효율성 부분에서 더 많은 돈을 벌기 힘들고요. 이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의 경제성도 낮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기 힘든 거죠. 결국엔 사회가 발달이 될 때 이 발달이 되지 못한 사회에 비정형적인 작업을 맡게 되는 한 무리가 존재하게 되고 이들의 노동 건강과 노동 상태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논문들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프로젝트 기반의 업무에 대한 얘기입니다. 프로젝트 기반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리스킬, 업스킬, 비정형, 그리고 빠른 속도의 적응력, 이 네 개를 합쳐보면 그게 바로 프로젝트 베이스 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형화되고 큰 그림을 기업에서 만들면 중간중간 새로 얻게 되는 적응성의 문제, 그리고 비정형적인 작업들은 이미 기술이 있는 또는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사람에게 프로젝트 베이스로 잡을 넘기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 베이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빠른 직무 교육과 직무 적응인 단계를 없이 바로 일을 시작해서 결과를 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베이스의 잡이라는 것은 직무 교육이나 직무 적응을 위한 중간 시간이나 기업으로서의 투자 같은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베이스의 잡이 순간순간 빠르게 이루어지면 아무리 직무 교육이 돼 있는 사람이라도 사업장 내 도로 내에 현장 내에 직무 적응은 안 돼 있는 상태일 수도 있으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직무 요구도의 전체적인 크기를 예측하기 어려워지는데요. 프로젝트를 하나만 하면 문제가 되겠죠. 이 실제 프로젝트 베이스의 잡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중에 배달이나 라이더스 외에 어떤 IT 업계라든가 어떤 큰
어떤 건설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프로젝트를 제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하나만 제시했지만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받아들이고 없을 땐 또 일이 없고 하기 때문에 직무 요구도를 예측하기 어려워집니다. 우선 일이 바로바로 나오기 때문에 있는 일을 내가 받지 않으면 내일은 일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불안전한 고용 관계가 있고 순간적인 과로가 있더라도 내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일 일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순간적 과로 상황을 받아들이기 쉽게 만드는 게 프로젝트 베이스 잡에 어떤 포함된 자연스러운 개념이 되겠습니다. 휴식 예측이 어렵고 피로 누적이 발생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택배 기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또 하나는 스킬드 매뉴얼 워커에 대한 얘기입니다. 스킬드 매뉴얼 워커가 과거 경력이 많은 사람은 기술이 누적되어 신입사원보다 더 높은 업무 효율성을 보여왔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농업이었겠죠. 농업은 비가 어떻게 오고 이렇게 되면 날씨가 어떻고 이렇게 되면 어떻고 하는 여러 가지 아무리 글로 학문이 발전하더라도 경험이 있는 선배의 경험이 농경 사업에서는 굉장히 큰 효율성을 보여왔습니다. 극단적으로요. 그러나 자동화가 되고 리스킬과 업스킬이 빈번히 이루어지면 적응력이 발달한 신입이 더 높은 업무 효율을 보이게 됩니다. 이미 그렇죠. 근데 조직 관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경력직이 더 많은 업무의 효율을 보이게 된다는 부분도 있지만 점차 프로젝트 베이스까지 가게 되면 신입이 더 높은 업무 효율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고요. 이거를 지금 이제 연령대가 좀 낮으신 분은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입이 더 높은 업무 효율을 보이게 되는 곳은 굉장히 많죠. 저희 연구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 분야에서도 이미 많은 부분이 디지털리제이션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의 지식을 어떻게 조합하는지에 대한 적응력이 빠른 신입이 더 높은 업무 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경력직의 효용성이 낮아지는 직업군이 발생하는 것이 가속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사업장에선 결국에 프로젝트 베이스로 더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타나는 것들이 플랫폼 노동자가 되겠습니다. 자, 플랫폼 노동자로 바로 넘어가기는 좀 힘든데요. 그래서 우리는 기경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경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리스킬, 업스킬, 프로젝트 베이스, 순간적 고용, 그리고 적응력이 높은 신규 직원이 더 높은 효율을 얻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순간적인 고용, 그리고 순간적인 필요에 의한 순간적인 프로젝트 베이스 고용이 기경제가 되겠습니다. 이 기경제는 hiring temporary employee or on-demand talent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것을 바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이제 맡기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이라는 게 그럼 새로운 일인 경우는 별로 없어요.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일인데 내가 해야 될 일은 이만큼이고 요걸 이 사람이 좀 요만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 단위 또는 소규모 사업장 단위 내 하청, 분업 이런 것들이 기경제로 파고들게 됩니다. 근데 이 기경제가 예전에는 심부름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돼 있었다면 이제는 플랫폼이라는 IT가 개발되면서 어떻게 온디맨드, 순간적인 나의 요청을 올리고 어떻게 그 올라간 순간적인 요청을 바로 누군가 받을 수 있는 서버 또는 시스템 또는 IT 단위의 경제가 이루어지면서 이 플랫폼 안에서는 기경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경제가 플랫폼 안에서의 경제를 하게 되고 이 기경제는 주로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경제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플랫폼 노동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전부터 플랫폼 IT를 이용해서 일하는 사람이 다 플랫폼 노동자냐?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많은 노동 경제 하시는 분들이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를 파악할 때 당신의 일은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플랫폼 노동자의 개념과 다르죠. 저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개념을
순간적인 요구에 의해서 단기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순간적인 과로라든가 고용 불안정성이라든가 직무 적응의 개념이 부족한, 그래서 산업보건적으로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기경제 노동자 를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발표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라는 건 기경제 노동자로부터 온 플랫폼을 사용하는 노동자를 의미하고 있어서 다른 분들이 발표하는 플랫폼 노동자랑은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 얘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자, 특수 형태 근로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기경제와 플랫폼 노동자가 활발해지면서 특수 형태 근로자의 개념 중에 상당 부분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특수한가라고 보면요. 무엇이라는 것은 레퍼런스가 있어야 됩니다. 이 레퍼런스를 정형화된 근로자라고,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정형화된 근로자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책임져 줄 사업주가 있느냐, 근로자성이 있느냐, 책임져 줄 나라의 법적 제도가 있느냐 라는 것으로 봤을 때 이 모든 것이 없고 순간적인 고용과 순간적인 요구에 의해서 프로젝트 베이스로 하고 있는 것이 특수형태 근로자의 한 부분이겠다라는 부분이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 노동자 건강 보호의 기본 원리가 정부,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주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플랫폼 노동자는 경제적 흐름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이 2019년 1월, 2020년 1월부터 발의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발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산업보건의 범위에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자가 들어오는 건 이제 문서화되어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은 사업주가 지불하는 방식으로, 사업자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우리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보건대행이나 특수건강검진도 사업주가 금액을 내고 그 서비스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노동자로 하겠습니다. 노동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제는 그 사업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서비스를 재현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은 이런 상태에서 오픈형 서비스라는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고 후반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자 현황인데요. 우리가 플랫폼 노동자만 고민할 게 아니고요. 결국은 이 소규모 사업장 50인도 프로젝트 베이스로 이제 점차 변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고민은 전체 사업자, 전체 근로자의 한 50%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2018년에 보스턴 컨솔 그룹에서 워크숍이 있었는데요. 이때 전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는 4%, 어떤 나라는 45%가 플랫폼 노동자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 10일에서 50%가 플랫폼 노동을 주 수입원이라고 응답을 하고 있으니 이제 전체 근로자의 20% 정도까지는 플랫폼 노동자처럼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5% 너무 크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잘 얘기하고 있는 게 방글라데시인데요. 방글라데시 아시죠? 방글라데시를 가보시면 유선 전화가 없습니다. 유선 전화를 새로 사업장을 만들어서 유선 전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 무선 인터넷을 통한 와이파이 전화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바로 유선 전화에서 무선 전화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무선 전화 사업으로 가고 있고, 이 무선 전화 사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역시 플랫폼 노동자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농경사회, 제조업, 스마트, 4차 혁명까지를 모두 기억하고 있는 우리들이 존재한다면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고 제조업이나 이런 걸 뛰어넘고 바로 서비스업이나 IT업으로 넘어가는 세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플랫폼 노동자의 급속한 증가는 이제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플랫폼 노동자는 관리 대상을 지금까지 우리가 사업장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고혈압이 있는 사람 중에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 사람 또는 고혈압 약을 먹지 않고 있는 사람, 만성질환이 있는데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있지 않는 언맷 헬스케어라고 하는 부분이 일반 근로자는 10%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플랫폼 노동자는 50%입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보다 약 5배 정도 우리의 산업보건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정리를 하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할 거고요. 산업보건 서비스는 5배 이상 제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독성화학이 아니라 만성질환으로 산업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우리의 현재의 파이는 예를 들어서 곱하면 되겠죠? 굉장히 많은 부분 증가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개인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부분으로 감정노동이나 어떤 폭력, 폭행이라는 전형적인 것보다는 유해 요인이 고객 자체가 유해 요인이 되는 부분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긱경제와 노동과 플랫폼 노동의 연구 현황을 검토를 하면요. 현재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것은 네덜란드 연구진을 중심으로 미국의 뉴욕 대학과 유럽이 참여하고 있는 플랫폼 레이버입니다. 유럽 연합에서 펀드를 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나라 전체에서 펀드를 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고요. 지자체가 한다든가 어떤 복지부가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동부에선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하는 연구는 요번에 검진을 좀 하게 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플랫폼 노동을 집중으로 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플랫폼 노동, 기획 노동에 대해서 OECD와 유럽펀드와 한국고용정보원의 부분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OECD는 무성기계에 설치된 앱이나 데스크탑 웹사이트에 의해 매개된 노동의 거래로서 알고리즘을 수단으로 노동을 고객과 연결시키고 노동 서비스 제공자가 그 대가를 수취하는 노동이라고 했고요. 유럽펀드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하여 일자리를 구하며 단속적인 일거리 1건당 일정한 보수를 받으며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하면서 근로소득을 획득하는 근로 형태라고 하는 부분으로 요 뒤에가 긱경제, 앞에가 플랫폼을 이용한 부분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화살이 좀 안 좋은데요. 플랫폼 노동은 웹 베이스와 로케이션 베이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웹 베이스는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굉장히 예전부터 있었지만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통 플랫폼 노동이라면 라이더스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건 로케이스 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웹 베이스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요. 주로 이 크몬과 숨은 고수를 찾아드립니다. 이런 겁니다. 네, 이제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제가 이제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에 대해 전체적으로 알기보다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건강과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기 플랫폼 노동건강 아이디어 톤이라는 채널에 가면 있는데요. 이때 그 현장의 목소리라는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하게 되는 것들 중에 몇 가지만 요약해서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만 보호가 돼요. 지금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도 플랫폼 업체가 그 고용보험 등의 정보를 주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거 이용 안 하고 직업 속에서 이용하는 데들은 이렇게 이게 저는 되게 문제라고 이것도 생각해요. 결국엔 또 사람 중심이 안 되고 업체 중심이 되고 약간의 그때 노무 제공자도 정부가 하는 건 다 법이잖아요. 네. 특고 직종 부분이어서 그 퀵서비스 그쪽에도 막 그 공문이 날라온 거예요. 그런 네. 업체에도 산안법에 따라서 교육시켜라. 이쪽은 그 직종이 없으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 교육 자체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정부 이분들은 건강검진은 국가 건강검진 그거랑 그 다음은 개인이든 안보험 이런 것만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이거 일단 입주하시는 분들이 아주 심각한데 네. 우리나라 가사노동자가 20에서 40만이라고 치면은 그 중에 10% 정도 2만에서 4만 네. 정도는 그러니까 2만 정도 그 입주를 하고 있고요. 네. 그분들의 90%는 네. 교포나 그 불법 체류자들이세요. 그러니까 네. 수면으로 안 떠오르는데 아침마다 커피하고 우유하고 빵 한 쪽을 드시니까 본인은 밥을 해먹을 아이고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 들어가서 일을 하니까 이런 조합으로 오지 않으면 길거리에서 보이기가 어렵죠. 보이지도 않네. 네, 집에 가서 내가 남의 집 일한다고 누가 커밍아웃을 하겠어요. 그러네. 굉장히 안 하세요. 아무튼 정부 지원을 받는 바우처 사업, 요양 사업 등에서는
전부 필수 노동자이고 저희도 똑같이 가정 일을 근데 이건 필수가 아니다라는 이분법에 이제 화를 내고 있는 건데 그건 그런 거. 그리고 이게 이미 국가 직무 표준이라고 해서 NCS가라고 있어요. 거기도 YWC랑 저희가 가사랑 아이돌 몸을 직무 표준을 개발해 놨어요. 근데 그 개발을 하면 뭐 합니까요? 그런 건 전부 다 내가 직업으로 인정되고 그걸 잘 따르면 회사에서는 질 좋은 인력을 훈련하는 데 쓸 수 있고 나는 승진도 되고 이래야지 좋은 건데 아까처럼 아무데도 못 껴갖고 하나도 못 받으니까 그 결과가 너무 어렵잖아요. 아, 어렵죠. 예를 들어 헬리코박터균인가? 네. 그게 제일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무서워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면 온라인 검색도 하고 하는데 그쵸. 되게 50대, 60대, 70대 분들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 불친절한 병원 행정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더불어서 그걸 설명이 좀 있으면 좋겠고요. 아, 개별로 노동하시니까 회사 안에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맞아. 그 다음에 2차 검진을 받으라라고 좀 소견이 나오면 무서운 거죠. 그쵸. 그러면 이걸 어느 병원에 가서 누구한테 받아야 돼? 돈은 얼마나 들어? 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그래서 대부분 어디 염증이 있고 그 어깨 아프고 그 팔목 아프고 네. 이런 거는 거의 기본이세요. 어, 2015년 조사에서는 그 일반 여성 노동자보다 네. 돌봄 전체 노동자보다 높게 나왔어요. 어, 그렇게 비교를 했고 이거는 농업 여성들 있죠. 네, 네. 예, 거기랑 비슷한 거가 아, 나왔어요. 그래요? 예, 때문에 더욱더 심각해진다고 보는데 맞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 그리고 저희는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고객한테도 그 1시간 일하면 10분씩은 쉬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계속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게 의무는 아니잖아요. 그쵸. 의무는 아니고 어떻게 집에 없는 고객이 절반 이상이 있으면 어디 앉아서 쉬겠어요. 아, 맞네. 네, 그게 참 힘든 거예요. 어디 앉아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고객 없으면 그냥 뻘쭘하게. 소파에 앉아 있거나 이렇게 조금 커피 한 잔 마실 시간을 주세요가 저희의 슬로건이었어요. 아, 이건 딴 건데 사람들이 청소를 하다 보면은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쵸. 그쵸. 먼지라는 게 금방 쌓일 수 네. 있고 제일 큰 고충은 이게 4시간 그리고 계속 가고 이게 있는데 업무 표준화가 너무 어렵고 표준화에 한계가 있다. 그거를 어떻게 네. 이용자가 서로 알면서 네. 그 서로 합의를 해나갈 수 있는가. 이게 사실 굉장히 근데 업무 표준화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네. 저희 협회는 그래서 어차피 업무 표준화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거지만 이용자도 보호하는 거예요. 맞네요. 과도한 기대를 하면 안 되고 그쵸. 또 하기로 한 건 했어야 되니까. 아, 그런 낙상 사고들 여기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때문에 특히나 더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인 사고들을 조사해서 네. 산업안전 교육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고들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 정식 직업으로 인정을 못하니까 정식 용어도 네, 정식 그런 용어가 거죠. 있나요? 저희는 관리사라고 관리사. 항상 고객한테 이용자 요청을 갖다 하고 있고 아, 이게 아이들이 보고 배운다는 거가 그쵸. 우리 사례 보면 그걸 되게 속상해해요. 그럼 아. 아이들도 아줌마 나 우유 한 컵 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의사소통 훈련이라든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네. 휴식 프로그램 굉장히 좋아하세요. 아, 한 번도 그런 거를 내 50, 60평생에 나 살아온 거를 한 번도 그렇게 못 봤거든. 정말 이거를 풀어놓으세요. 그래서 전 내년에도 꼭 하나 하고 싶은 게 코로나인데 자서전 쓰기 재밌게 그림 그려가면서 지금도 그리고 그 나가서 다니시는 이동 노동자라고 그쵸. 했잖아요. 계신가요? 누구 계신가요? 사무실에 짠짠짠짠 하고 다 합시다. 근데 그쵸. 그럴 때 딱 지금도 가정에서 열심히 일하는 가사. 가사 노동자 계신가요? 어디? 그쵸. 이렇게 보여주면 이게 바로 인식 개선이에요. 남들과 같은- 똑같이 거론이 되잖아요. 고객이 가게에서 띵동 올렸을 때부터 네. 15분 안에 가야 돼요. 네. 네, 20분 안에 가야 되는 거죠.
내비가 맞는데 네. 내비보다 적게 줘요. 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빨리 가라는 얘기. 죽으라고 빨리 가요. 그걸 통해서 내 평점이 나빠지면 결론적으로 오더를 받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반경 그쵸. 1km. 근데 여기서 100m 가도 3,000원. 1km 가도 3,000원. 아. 꼭 주행 중에 이걸 찾는 거예요. 아.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산재 이게 안 돼요. 네. 공제가 나올 거고 라이더 유니온에서도 5분 투자산하고 해서 그 수리, 오토바이 수리에 대한 장차 공조에 그다음에 소액 대출 중요한 거는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하면 네. 현장직에 있는 필드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더들이 가면 이거 안 되는 이게 이제 50만 원을 낸다고요? 50만 원이면 12개월로 계산하면 600이죠. 그렇죠? 아. 근데 이게 싼 거예요. 그러니까 싼 오전 거예요? 타임은 11시부터 2시까지 정도 보시면 되고 네. 저녁 타임은 5시부터 8시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 시간에는 식사하는 기사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사이가 식사하는 시간이에요. 다른 게 또 있어요? 습관도 되게 안 좋아요. 나이도 나이가 어릴수록 밖에서 먹어요. 조급해지기 때문에 콜이 떠 있으면 나가야 된다는 뭔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먹으려고. 자기가 정한 식사 시간 40분을 동안에 콜을 안 보는 캠페인을 한번 그런 것도 괜찮죠. 그쵸? 네. 그 대신 그때 콜 안 보는 동안 저희가 기름값 5,000원을 준다든가 해야 되겠지만 움직이라는 거죠. 그런 걸 습관화시키라는 거죠. 그쵸?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앱에다가 자가 검진할 수 있게 띄워놓는 필요하다고 인식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4시간 들여서 이렇게 안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검진하려면 한 2시간, 3시간 빼야 되는데 2시간, 3시간이면 차라리 그냥 돈 벌기 많지. 라이더들한테 어떤 건강일지를 쓰게 한다든지 네. 앱으로 네, 그걸 통해서 뭐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게 한다든지 네. 이렇게 하는 뭔가의 채널을 만드는 것도 저는 왜냐면 DB가 쌓여야지 이 사람에 네. 대한 프로필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라이더들을 추적 조사를 해서 연구자들이 뭐 등에다 이 사람이 붙여서 오토바이가 충격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됐을 때 몇 회가 있든지 이런 것들 그런 거 이제 안전요금제라고 4,000원 기본요금제로 가자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이건 3개 하면 12,000원이잖아요. 그렇죠? 그 1,000원의 최저- 상승 효과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시간은 오래 자는데 시간은 오래 자는데 시간은 6시, 7시에 8시에 푹 자는데 네. 그 개운함감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코로나 전에는 보통 대리하면서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잤어요. 3, 4시까지 하고 집에 와서 네.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밥을 먹어야 식사하고 또 바로 자니까 위가 아프니까 그쵸. 한두 시간 신문 보고 뉴스 보고 하다 보면 5시에 들어와도 네. 6시에 밥 먹고 그렇죠. 7시, 8시에 자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왜? 위 때문에.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오후에 4시, 5시 이렇게 일어나고 최근 코로나 때문에 일찍 들어가죠. 1시간, 2시간 정도 네, 들어가죠. 그래서 한 3시간에 밥을 먹고 4시, 5시 잡니다. 저희들이 일을 할 때 네. 스마트폰을 많이 쳐다보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살짝 긴장이 되는 그쵸. 상황이거든요. 어떤 그렇죠. 그 자기가 원하는 꼴을 받기 네. 위해서 집중하는 근데 그런 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긴장감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새벽에 12시 반, 1시 정도. 네. 1시 정도부터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일주일에 그 시간에 밥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경우 먹는 경우가 한 절반밖에 안 돼요. 왜? 일을 하다 보면 욕심 때문에 그걸 또 놓치면은 그것도 그에 지나가 버리면 일이 없거든요. 2시, 3시에 그냥 빵 우유 하나 아니면 뭐 삼각김밥이나 간단히 먹고 네. 그리고 4시, 5시에 와서 집이나 상동 근처 와서 그때 이제 먹는 거죠. 코로나 시대는 2끼밖에 못 먹습니다. 네. 왜요? 나올 때 여기 한 4시, 5시에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먹고 거기서 교육 끝나고 일을 한다고요? 네. 9시, 10시 되잖아요. 네. 그럼 밥 먹을 때가 이제 없어요. 네. 9시 되니까. 이따가 안 먹을 데가 없네요. 그래서 1시 배고파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누군가하고 공유를 한다는 것과 네. 그렇지 않고 혼자 네. 모든 걸 그 스트레스든 네. 어떤 상황을 네.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는 아마 엄청난 차이일 것 같아요. 대리하면서 혼자 보통 시작하잖아요. 네. 외로웠는데 같이 팀워크하면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첫 번째 소속감이 생겨 너무 좋고 네.
그 위로와 격려해줄 사람이 있고 동료가 있다는 게 네. 꼭 이 회사 같아요. 예? 예, 그런 서로 그런 동아리에 있다는 게 네. 그게 최고입니다, 최고. 그 10점 만점이잖아요. 네. 지금요. 그 팀학습 하기 전에는 한 4, 3 이 정도였다면 네. 팀학습 활동하고 후에는 한 9.5, 9 그 사이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10점 만점에 한 네. 5 정도였다면은 네. 지금은 얘기한 대로 한 9에서 9.5 정도? 지금이 100이라면 네. 그 저는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지금 저는 그 자신감에 차 있어요. 자신감. 일이 없을 뿐이지 네. 네, 일에 대해서는 자신감에 차 있어요. 전문가들한테 이런 좀 건강에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게 있을까요? 하나는 정신적인 거를 정신적인 네. 거.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하나는 그 관절 부분이거든요. 관절요? 예, 음. 그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들이 걷는 곳이 네. 흙이 아닌 네. 콘크리트나 이런 곳이고요. 네. 네, 네. 대다수 사람들은 뛰지 말라 그래도 뛰고요. 마음이 급하니까 손님이 또 취소를 할까봐 빨리 안 아, 하면 네. 전문가한테 그 수면하고 식사에 대한 거를 수면하고 좀 많이 식사요? 듣고 싶습니다. 네. 그나마 늦게 자면서도 네. 어떻게 식사하고 어떻게 하기 좋은지를 네. 한번 조언 좀 받고 싶네요. 정신질환. 이게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첫째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활기차게 신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고 오셔서 뭐 교육도 해주시고 이동자 그런 플랫폼이 형성이 되면은요.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거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플랫폼 노동자 얘기를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했고요. 여기거나 플랫폼 노동 건강 아이디어 톤이라고 구글에 치시면 전체적인 그 나왔던 전체 내용이 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가사관리사, 대리기사, 라이더스들이 발표를 했고요. 이분들이 생각하는 서비스 받고 싶어 하는 부분, 왜 서비스 받고 싶어 하는 부분을 얘기하냐면 플랫폼 노동자는 그 이제 우리가 산업보건을 지금까지는 굉장히 강제적으로 수동적으로 그 받는 입장에서 수동적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전달해도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근데 이제 플랫폼 노동자는 강제할 수가 없어요. 이제 강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더라도 본인들이 한 시간, 2시간 시간을 내느니 그 시간에 잠을 자거나 그 시간에 그 어딘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이게 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아닌 우리가 알고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는 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요번에 어떤 검진 서비스를 해준다고 했을 때 20% 정도를 자기 부담감으로 내라오면 나는 우선 지금은 검진 안 받을래가 더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 노동자한테 받고 싶은 서비스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받고 싶은 서비스를 찾아서 서비스를 해줘야만 이게 비즈니스 모델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고려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했던 경우에 결국에 플랫폼 노동자 하더라도 집단을 형성하고 이 집단을 배경으로 해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됐고요. 그러기 위해서 대부분 하는 게 노동협동조합, 팀학습, 공제회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본인들이 좀 더 서비스 접근이 가능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걸 위주로 좀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 산업보건 현황을 비교해 보면 일반 노동자보단 플랫폼 노동자가 여러 면에서 법적으로는 받게 되어 있지만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업환경 측정도 새로워져야 되고요. 근로자 건강진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모델로서 가야 되는 거고 사업장 보건관리는 개인 보건관리가 돼야 됩니다. 근로자건강센터는 존재하지만 근로자건강센터는 제조업 중심의 공단에 있고요. 플랫폼 노동자는 주택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 중심이니까 지자체 중심으로 돼야 되고요.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라든가 서울노동권익센터와 협력하여 지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특수연체 근로자 13개 직종에 해당되는 노동자만 포함되고 있는데요. 대리기사는 가입한 사람이 3명이랍니다. 굉장히 적죠.
국내와 국외의 논의 사항인데요. 국내는 이제 플랫폼 노동자를 이제 자영업을 했지만 이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바꿨고요. 이거에 대한 인식이 이제 점차 스며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외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의 굉장히 큰, 죄송합니다. 화면을, 좀 저를 지워야 되겠네요. 네, 요거 있는 거는 이제 강의 자료를 공유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요. 보시고요. 큰 부분 없었네요. 여기 보면 OECD, 프랑스,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OECD나 프랑스, 미국은 요건 좀 제가 요런 것들이 있는데 요건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플랫폼 노동자가 있는데 플랫폼 노동자를 법적으로 보면 하나는 실제적인 기기 이코노믹 워커가 있고요. 하나는 불법 고용, 편파 고용 아니면 편법 고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편법 고용에 대해서는 OECD나 유럽에 대해서는 요거를 정상적인 고용으로 넘겨가는 법을 만드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랑스와 미국은 독립적 계약자냐 아니냐를 갖고 있고 캘리포니아는 요번에 우버 노동자들을 그 근로자로서 인정하는 법을 발의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거는 불법 파견과 불법 노동을 계약을 정법으로 만드는 방식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엔 우리가 존재하는 사회보장 서비스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그 서비스를 주로 낮에 이루어집니다. 낮에 이루어지는데 아까 플랫폼 노동자는 라이더스는 2시부터 3시까지가 그걸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부분, 가사관리사는 7시 이후, 대리기사는 오후 3시부터 4시까지가 본인들이 어떤 사회보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를 바로 이분들한테 IT를 중심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동형 사회복지 실험인 알리아가 이제 실행이 됐는데요. 말 그대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형으로 과연 복지를 할 수 있느냐라고 있고요. 아까 라이더스 부분이 얘기한 공제라는 부분은 플랫폼 노동자분들은 돈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보의 주권이라는 단어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가 생산하는 정보라는 게 상당합니다. 경제적인 정보, 그리고 시민들의 정보, 흐름의 정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정보를 이용해서 플랫폼 기업들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생성하는 플랫폼 노동자와 정보를 생성하는 플랫폼 노동자와 소비자의 관계에서의 정보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금액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플랫폼 노동자가 생산하는 정보를 플랫폼 기업이 사용할 때 일정 비용을 내게 하는 방식으로 공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된 공제가 있다면 이 공제를 통해서 사업주가 했어야 되는 건강의 일을 공제를 중심으로 하는 부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사 같은 걸 하고 있고요. 대리기사 연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플랫폼 노동자의 전체적인 흐름에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의 야시장이라는 부분이었는데요. 강남의 야시장이라는 것은 강남의 밤 12시에 이런 것이 열립니다. 굉장히 야시장 같죠. 여기서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실제 이런 셔틀을 타고 다니는데요. 이 셔틀을 타고 다니면서 마지막에 이 안에 타는 사람들이 개인이기 때문에 요 맨 끝에 이제 한 사람이 죽어서 폐차장에서 발견이 됐어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적인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대리기사들이 어떤 연구를 자신들이 실제 수행했습니다. 이건 어떤 펀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여기 펀드는 없었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이완영 교수랑 이준희 교수가 여기 존재하게 잘 보시면 여기 이완영 석홍덕 선생님 여기 계시네요. 그리고 어디 보면 이완영하고 이준희 교수님이 보입니다. 근데 플랫폼 노동자들이 스스로 했던 연구고요. 플랫폼 노동자들이 일과 사회적 문화 속에서 가치 공유와 집단적 활동을 통해서 아까 말한 팀활성 있잖아요. 그래서 플랫폼 노동, 그 당시에는 알바라고 여겨졌던 대리기사를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시켜서 이걸 서울시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5년 전에 우리 학교에서 포스터 10개 내고 심포지엄을 열었었죠. 그때 플랫폼 노동자들이 직접 발표를 했었습니다. 여기 이완영 교수 있고 뭐 석홍도 선생님 있고 저 있고 이러네요. 자, 그래서 결국엔 플랫폼 노동자가
예전에는 알바라고 여겨졌던 것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플랫폼 회사와 대화를 해서 결국엔 대리기사 쉼터라는 걸 유치를 하고요. 이 쉼터를 유치해서 현재는 대리기사가 대리기사를 교육하고 있는 부분을 가고 있습니다. 법적 상담 시스템화를 만들었고요. 대리기사의 안전과 건강이라는 자체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여기 보시면 플랫폼 노동자가 플랫폼 노동자를 교육하고 있는 거죠. 이 앞에 누가 계시냐면 강충원 교수님 계세요. 이날 건강검진 설명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픈형 공간을 만들고 여기에 다시 전문가들이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오는 오픈형 산업보험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좀 했었는데요. 전문가가 참여하고 플랫폼 노동자가 참여한 연구 중에 플랫폼 노동자의 새로운 건강관리 체계는 이런 식으로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현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기는 힘들고요. 플랫폼 노동자, 여기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입니다. 플랫폼 노동자가 자기들의 얘기를 했고, 여기 있는 각각의 법, 정치, 국회, 학회,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결국에 낸 아이디어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냥 오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통해서 필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오픈 공간이 좀 존재해야 되고요. 이 오픈 공간을 통해서 플랫폼 노동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오픈 공간 서비스는 그럼 돈을 어디서 나냐? 국가검진 비용으로 충당이 가능한데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건강검진. 요번에 그래서 대리기사를 통해서 여기 강충원 교수님 계신데요. 한번 해봤습니다. 한국노총의 교육장소 빌려가지고요. 거기서 플랫폼 노동자 모여라! 하고 모여서 한 다음에 KMI 에 같이 땡땡땡 걸어가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검진을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이 오픈 공간에 검진 버스가 와서 검진하는 방식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플랫폼 노동자가 원했던 온라인 커뮤니티가 존재하고 이게 하나의 사업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서비스를 전달을 하게 되고 이 서비스가 데이터로 라이더스가 데이터를 좀 저장해달라고 했죠.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기겁주 ORG라는 부분에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보건 입장에서 특수 형태라는 기존의 산업보건 체계에 담기 어려운 보호 형태고요. 편법과 불법이 혼재되고 있으며 두 가지 방법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기경제 노동자는 존재하기 때문에 새로운 보호 모델이 필요한데 오픈형 보건 사업을 하고 있고요. 대리기사들 검진을 이번에 시범 사업을 했고요. 이건 한국노총이 노동부의 펀드를 받아서 올해 시행을 하게 됩니다. 공제를 만들고 있는 부분은 플랫폼 노동자가 직접 하고 있고요. 플랫폼 노동자가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서 공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코호트는 산업안전보험단에서 만들고 있고요. 포럼은 서울시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앱은 저희 기겁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연구를 한다면 어떤 한정성을 가져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요. 이 발표를 위해서 했던 연구팀, 자꾸 나오는 기겁 연구팀 있죠? 이거는 빠띠 팀이 있고요. 플랫폼 노동자인 이상국 조현진 팀이 있고요. 서울대 강충원 교수, 이명문, 김호연, 최주호, 연세대 윤진아, 가천대 이완영, 그리고 코드포 코리아가 앱 자문을 해주셔서 하고 있습니다. 1시간이 됐네요. 너무 말을 길게 했지만 여튼 제가 배경 위주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장시간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